선생님들이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미래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말 고생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래한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뵈면 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또 송파에서 또 가정 어린이집 현장을 가서 그 아이들 그 1세, 2세 그 밥도 먹여야 되고 또 다 가려줘야 되고 막 이런 정신없이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가정 보육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많이 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삶이 겪으셨는데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제자리를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동안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냥 또 그거 폐지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육 현장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수렴을 해서 가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정부에서 개편안을 마련을 했고 저도 영양교육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교육해야 될 시간과 또 연장고 이렇게 체계를 좀 하고 특히 이제 그런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휴게 시간 문제라든지 또 그러면 연장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사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 또 그것이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또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그 안정적으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기 3차 그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21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설연직 원장 홍보를 이제 축소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 오늘 아마 그런 의견을 중점적으로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잘 청취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지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좀 더 설계하는데 마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담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얘기 주신 것으로 잘 수용을 하고 우리 보좌진도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이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들 제가 사연하고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비용을 줄이느라고 원래 자세하게 오셔야 되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걸로 그냥 사연하는 이름을 그냥 하는 거고요. 남희진 의원님께서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맞춤형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청에서 그때 그 할 때만 PT를 만들어셔가지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셨고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야 될 건 그거부터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 지금 3차 중장기에 대해서 지금 가야 할 방향인데 어쩌면 국가나 보육계에서도 안고 있는 경직인 우리들의 보육의 50%를 안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이 현안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펼쳐나갈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남희진 의원실 쪽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신학기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현장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도 내일 문 닫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제가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앞으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여기 숙소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가정과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작동되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피나는 소중한 이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가장 의미 있는 자리인데 오늘 이렇게 남희진 의원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지역구이시기도 하지만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는 잘하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의 연예인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국지부에서도 세종시에서도 오시더라고 오셨는데 저희가 그전에 시간연장하고 갱직 문제 때문에 그때 사무관님하고 배웠었어요. 공무 팀장님하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이제 감동받은 거는 사무관님이 현장의 입장을 굉장히 같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저희가 우리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또 정책을 만드시는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현장과 가까이 가려는 자세나 이런 마음가짐이 참 되셨구나라고 저희는 의의를 두고 오늘 오셔주신 거를 꼭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발제하시는 김동규 교수님이라든가 토론자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발제가 늦게 나왔고 또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 흔쾌히 수락해 주신 우리 토론자 원장님들께,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현장의 운영자의 입장에서 일단 우리끼리 풀어야 될 부분이라서 부모님과 일단은 교사는 조금 배제를 하고 우리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전체적인 거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첫 스타트다 보니까 앞에 교사 겸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틀로 가야 할 방향을 교수님께서 다 짚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있는 부분을 조금 핵심을 찾아내서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토론이 있을 때 위원님께 또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저기 제안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정말 값진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간도 마침 잘 되고요. 발제 연락 바꾸셨을 김종필 교수님께서 하신 발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함께 잘 청취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필 우리 상초대교수님과 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넘어오고 안 될까? 앞에 그럴 거예요. 네,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들 많이 듣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제가 드린 발제 공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육의 현안 문제, 맞춤형 교육도 어떻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다 보육의 현안 본질의 문제가 연결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오늘 그 교사 겸직 원장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특히 영아 보육료 교사 겸직 원장의 그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 될 것 같고요. 8시간 표준 운영하게 되면 또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그 운영 시간과 관련돼서 개선된 시간 연장 보육 제도까지 간단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계 출산 우량점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는 1순대가 무너진 나라는 유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그 냉정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고 있었으면 다른 선진국 사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정책, 진행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저출산 대책 하면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육 현장의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전체 영유아 중에 2명 중에 1명이 어린이집 보육을 받고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 부담이거든요. 육아 부담 중에 영아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제일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영아보육, 가정어린이집이 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형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서 내일 당장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지원시설 수는 늘어났고 미지원시설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 최근에 경향이고요. 더 심해질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기에 전문 보육을 받아야 되는 수요는 늘어났다라는 걸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영아에 관련된 부담, 영아 보육에 관련된 부담을 국민들이 안고 있다면 이 영아 보육을 실제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 가정어린이집이나 영아 보육 기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영아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세만 보더라도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60% 70% 이상이 아마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세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이 뭐 필요 이상으로 이게 영리 추구 이런 척으로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이제 성장 발달 과정에 맞게 제대로 양육하려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육 재정상 뭐 예산이 많이 늘어왔다는 것도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그 예산을 써 있는 모습들을 보면 수요자 중심 부분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제 공급자가 제대로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확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뭐 OECD 국가뿐만 아니라 OECD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기관이 우리나라 보육 재정을 들여다볼 때도 이제 운영자 지원, 공급자에 대한 이 역량 강화는 조금 힘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영아 보육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영아 보육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주 수입원이 되는 보육료를 현실화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들 뭐 우리 정부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뭐 좀 충격적인데 이게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 보육료 체계가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낮게 책정되어 왔고 조금은 규제 중심으로, 억제 중심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 아이를 키우는 이 비용치고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컷간식비 1745원 이 부분은 제가 보육 관련 분야에 일한 지 15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컷간식비 1745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해 했기도 했고, 이게 무슨 큰 실무한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우연찮게 나온 금액일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작이 어딘지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어딘지 찾았었는데 그 자료의 연도를 보시면 조금은 2005년? 놀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논의를 많이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 과정에서 보육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보이는 현실이라는 말이 될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보이는 충분하다 이런 시각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영세의 경우에는 10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자료들도 있는데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보시면 2014년도 금액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보육 지원 단가들이 나와 있는데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이게 보육료 산출 체계가 동일하다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보육료는 뭐 산출하는 주체나 목적에 따라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긴 한데 2018년도에 나온 자료는 교사 겸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 비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이제 영아를 제대로 보육하려면 이제 예산적인 그런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당장 뭐 우리나라가 뭐 전체 세계 나라 중에 뭐 인구 감소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빠르다라는 얘기 들으면서도 이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 없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이제 무조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아마 이게 제일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뭐 선택의 여지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아 보육료를 현실화시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보육의 질 높이기 위한 것인데 특히 이제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를 주로 이게 보육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교사 겸직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보면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걸 풀자면 상당 부분 예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보육료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 겸직 원장님의 이 처우 개선비 7만 5천 원 중에 한 100억 들거든요. 그 7만 5천 원으로
이 영아보육의 질을 담보해 달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현재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이왕 이렇게 왔으니 뭐 겸직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원장님이나 교사의 역할이 너무 다릅니다. 겸직해서 같이 가주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왜 가정만 이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교사 겸직이 가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고요. 첫 출발은 40인 이하 겸직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30인 이하, 20인 이하까지 내려와서 주로 가정의 문제가 된 것이지 교사 겸직 문제는 가정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오해는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장과 교사의 역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된다. 한 번에 풀지 못하면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풀어갈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해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될 때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겸직하고 있을까? 그 10곳 중에 9곳은 겸직이죠. 주로 교사 일을 겸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다른 부모들 입장에서는 액면방 보는 입장에서는 원장 교사 겸직하면서 남는 것은 원장님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원장이 다른 일 때문에 나가면 우리 아이 어떡하냐, 남아있는 교사가 이중부담을 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만 이것이 원장의 선택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비판이 제기된 이상 그것을 풀려면 제도적으로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제 보이는 단가 중에 아까 약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만은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인건비랑 그다음에 객관식비거든요. 우리 아이들 정말 21세기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키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객관식비가 이게 참 설명이 좀 곤란합니다. 이게 1745원이죠. 근데 연구자를 찾아보면 2005년도에 1745원 나와 있더라고요. 지침에 들어간 건 2009년부터 1745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면 조세연구원 보육비용 연구결과거든요. 이게 20명, 이게 상품도 아닙니다. 중품 1750원, 50명은 1745. 물론 이게 그 사이에 나라 살림의 형편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지만 이 2005년 이후 연구에서는 전체 한 달 보육료 정도는 산출이 됐는데 한 명당 보육료로 산출된 건 거의 이루어도 없더라고요. 한 명당 보육료가 얼마 이렇게 나온 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한 명의 일일 식비, 객관식비, 한 번 급식에 2번 간식비가 나온 게 이 자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 자료를 찾으면서 좀 먹먹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보육료 문제 다음에 이제 운영 시간이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언제든지 찾아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교직원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 되죠. 그냥 12시간 쭉 늘려놓고 언제든 찾아가서 이용해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 건데 12시간 늘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 좋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달리해서 언제든 이용하게 만들려면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지원 체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치원하고 약간 차이는 있죠. 여기는 이게 운영 시간이 먼저 정해지고 표준 보육 과정 제도가 뒤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시간이 먼저 12시간 정해지고 표준 보육 과정이 2007년 들어오면서 그때 표준 보육 과정을 한 5시간 하고 3시간 준비해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이제 운영 시간 들어오고 난 다음에 표준 보육 과정 도입되고도 표준 보육 과정을 얼마만큼 해라 이게 시간 규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 12시간 내내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12시간 운영을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아이들에게도 상당 부분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이게 고쳐져야 될 부분이 중에 하나죠.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 시간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방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유치원과 똑같이 갈 부분은 아니지만 이 경위반 보육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머지 보육에 대해서는 부모와 국가 현장이 같이 힘을 조금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12시간 되다 보니 운영 시간이 자동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근무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건 교직원들의 인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휴게 시간하고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시간, 8시간 보육하고 나머지는 시간 연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범사까지 하면서 보육 체계가 개편될 것 같은데
아마 2019년도에 우리 이 정부에서는 아마 앞으로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좋은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맞춤형 보육제도처럼 한 3, 4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교육체계가 10년, 20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잘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유보육법 개선이 올라갔다는 말씀 다 아실 거고요. 이번에 시간 연장 보육제도가 약간 개편이 되긴 됐는데 1시간씩 카운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견의 상황이 반영된 거고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오는 아이들을 이제 6시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부담해서 이게 부담을 지게 하는데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는 다시 이제 이게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따지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유치원에서 이제 학원에서 들어온 아이들은 5시에 들어오면 5시부터 6시까지는 지원이 되고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7시 반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시 이전은 부모가 부담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현장은 좀 안 맞는 것이 실제 유치원이 마치는 시간, 학원이 마치는 시간이 대부분 다 4시 이후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이 필요한 시간들은 시작 시간이 대부분 6시 이후입니다. 6시 이후에 그 부모들이 오히려 시간 연장 보육을 제대로 이제 돈을 주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시부터 7시 반 사이는 이제 석식비를 받으니 그 비용으로 좀 상세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석식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기관이 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이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보육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담보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행안부 재난안전대책회의 들어가서 갔다 왔고요. 올해는 우리 신임 과장님들 만나고 거기 가고 세 번째 스케줄인데 아까 쿠키 매주면서 에너지가 먹었는데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아서 되게 못하겠고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끝낸 이유는 안순호 의원님이 이제 중간에 가신다 그랬는데 중간에 가실까봐 네,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내용들 의원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아시는 내용인데 현장 의견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 아이를 보육하고 키웠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기간 동안 1745원이 우리 아이 밥값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745원짜리 밥을 먹고 왜 이렇게 키가 잘 컸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 못합니다. 엄마가 가서 공부 잘 못하고 근데 너무 밝게 잘 커서 참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비용적인 것만 봐도 편안할 건 아니구나. 뭐 정책하시는 분, 입법하시는 분, 실제로 보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 비용 이상으로 아이들 제대로 양육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상은 조금은 재정비해서 제대로 된 보육을 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발주자가 아니라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께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께 또 우리 원장님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면서 어쩌면 익히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냥 원장님 입장에서 들어도 그 보육료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부모들은 다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정의가 다시 한번 내려져야 된다. 그 말씀은 정말 감명 있게 들었고, 또 그다음에 중장기에서 담고 있는 교사 겸직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부분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도적인 어떤 부분, 지침이나 이런 부분과 비용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국가가 겸직은 돈이 있어야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침과 우리 정책 제도 면에서 겸직이 안고 있는 이 제도를 어떻게 예산이 수반돼서 안정적 운영이 될 때까지 잘 같이 연동되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나마 아이들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같이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에 표준교육 단가 1745원은 제가 알기로 김현숙 의원이 조세의원으로 계시면서 그때 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발전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트렌드와는 너무나 맞지 않고 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정말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우리 하나의 정책이 10년, 20년 연동 계속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 단발성으로 되고 있는 정책이 정말 하나의 정책이 계속 보완해지고 독립은 그런 정책으로 가기를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토론회는 스스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분과장이시기도 하고 사슴 어린이집 원장이신 황경자 우리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가정분과위원장 황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남인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저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의자 위원장님께도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첫 릴레이 토론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작성된 이 토론회 자료에서도 보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토론회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에 대해서 공감하는 인원이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자 발표자 김종필 교수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보육 정책의 방향 토론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산율 1명도 안 되는 0.98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교육은 태교에서부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서두를 꺼내서 다 표현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제대로 지금 극복되어 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무상 보육의 실시로 보육료의 현실화는 떨어지고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쓰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기도 합니다. 2020년 보육체계 개편을 앞두고 부모와 보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고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아 보육 정책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우선 보육의 중심인 부모, 아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부모들은 사실 그닥 많이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죠. 왜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우리가 아동수당 또 육아수당, 육아휴직이라는 걸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엄마들은 내가 독박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돌봄 그러니까 보육도우미까지도 확대돼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요. 차사랑이 계층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 엄마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곧 출산을 기피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오면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침에 들어오면서 원장님 하고 웃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1745원이라는 단가의 그 간식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발제문에서 표현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얘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동안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배고픈 아이를 못 보기 때문에 잘 먹여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휴게 시간 1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보조교사를 많이 투입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그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 원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교직원들은 행복할까요? 또 우리의 아이들이 내가 1시간 쉬는 동안에 자다가 깨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다친 영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고민과 함께
또 12시간 운영하라는 그 시간에 다 맞추려면 결국 보육교사들은 30대, 40대 주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아이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할머니 집으로 또는 그냥 아빠가 일일 휴가를 내서 메꾸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CCTV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교사를 현장에 투입은 했으나 교사의 자존감은 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여름이면 진짜 나시 티도 좀 입고 싶고 이런데 혹시라도 지금은 CCTV를 아동폭력 때문에 들어왔으나 일부분에 대해서 극단식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에서 가끔 CCTV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육 현실과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 현상에도 불구하고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6년 11.2%에서 16년 36%를 기록하며 무려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영아 부모님의 가정 어린이집 선호도 또한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어린이집은 가정하고 제일 가까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것도 되고요. 원장이 이제 각 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하여 김종필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유아 보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 운영 철학과 운영 방침에 따라 보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자, 관찰자, 기록자, 평가자, 지지자 등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이 부분은 아주 적은 것 같고요. 저희가 교사 역할도 다 해야 되죠. 교사가 보육 공백이 생기면 그것도 다 외워야 되죠. 아주 진짜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장과 교사의 역할이 달라서 일부분만 책임을 진다거나 일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사 겸직 원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 92%의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역할보다는 교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교사 1인의 몫까지 떠안고 보육교직원 휴게 시간에 따른 보육 공백 메우기와 교사 조리사 차량 기사 사무원의 역할까지도 하느라 체력 소진은 물론이고 우울감까지 호소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말합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그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죠. 우리가 되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행복한 원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오롯이 12시간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교사 근무 시간 8시간을 넘어서는 그 시간에는 통합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겸직 원장들은 한 명의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교사 겸직을 하니까 그 한 명의 인건비가 통장에 누적되어서 어린이집이 엄청 부자겠구나. 이렇게 큰 착각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많은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이 조리와 차량 운행, 급한 용무 처리 시 원장반의 아이들은 옆 교실로 이동되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 아이들은 옆반으로 가고 그럼 민간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는. 근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엄마들의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는
1일 이상만 어린이집 출근을 하지 않으면 교사 겸직을 하고 있는 원장은 대체 교사를 세우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이 갑자기 법정 감염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갑자기 어디서 교사를 구해와야 할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비현실적인 보육 지침에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쉴 틈 없는 가중한 업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교사 겸직 원장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명감과 열정, 희생과 봉사로 놀이방 시대를 거쳐 가정어린이집의 유형으로 전환된 오늘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아의 보육을 지켜온 교사 겸직 원장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의 감소로 가정어린이집은 3월부터 정원 대비 현재원이 100% 채워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70% 밑돌게 유지되면서 여기에 맞춤형까지 가니까 지금은 보육료 현실화가 될 수가 없고요.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를 대변해서 가정어린이집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 1번인데요. 그냥 제가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붙여봤습니다. 1. 이미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당 운영비를 전국적으로든 지방자치비든 국비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는 3월부터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조리사나 보육 도우미, 차량 도우미의 지원을 확대 요청합니다. 이미 시도에서 분과 유형별로 조리사 비용이라든지 보육 도우미 비용, 행복 도우미 비용, 차량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분과가 예쁘니까 가정분과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담임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때 아이들이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런 지원 조건을 충분히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교사 겸직 원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시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충청남도에는 보육도우미 제도가 있어서 저희는 치사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리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6시간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그러니까 다른 분과에서는 가정어린이집만 예쁘냐, 왜 가정어린이집만 6시간이냐. 사분과는 4시간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지원을 해주시는 그분은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의 겸직 원장에 대한 그런 조건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만 2시간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겸직 원장 간의 보조교사 배치든 대체교사든 담임교사든 교사 겸직 원장의 역할을 덜어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나 교사의 배치를 요청합니다. 이는 겸직 원장의 근무 형태가 수월해짐으로 인하여 결국 아이에게 눈 맞추는 행복한 보육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번째, 현재 교사 겸직 원장의 근무 환경 개선비는 75,000원입니다. 교사가 22만 원인데 많아요. 75,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환경 개선비만큼의 인상을 요청합니다. 일할 때는 교사고 지원할 때는 원장의 누리는 교직원의 휴게시간 진행이나 휴가를 갈 때도 보육 공백을 오롯이 메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근무 환경 개선비는 적어야 합니까? 교사 역할도 원장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고단함에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 제가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도 이렇게 달아왔는데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를 줘야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어린이집 교사검직 원장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검직 원장도 쉼이라는 점 하나를 찍고 숨 좀 돌리고 싶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검직 원장도 아이랑 눈 맞추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 싶다.